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임세은 이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예, 제가 원래는 민생경제연구 소장인데요. 예, 선거 때까지만 선대위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명함 새로 받으면 박수 받습니다. 아, 박수. 예. 3주짜리입니다. 3주짜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은 뉴스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돼서 대선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TK, PK 지역 돌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호남 지역에 갔고요. 그리고 영남과 호남인 화개장터도 가서 동서화합의 유세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전남, 광양, 여수, 순천, 목포 일대고요. 이 목포로 잡은 게 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도 갔잖아요. 네네. 부산은 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산과 목포를 잇는다. 이제 이른바 선대위에서 이제 이순신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다 지역들을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첩을 치렀던 곳 이런 곳들이랑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런 이제 함의를 좀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면 좀 긴데 뭐 임진왜란 당시에 남해안 전투 지역을 동해서 서로 가른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요술을 통해서 보수,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통합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한다라는 메시지라고 선대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에서 일단 청년 간담회도 했고요. 호남에서 지금 표심을 한참 다지고 있는 중이어서 뭐 영남에서도 분위기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썩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영남이라고 한다면 특히 TK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데 그거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뭐 좋다고 또 고무적이라고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근데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더 큰 걱정 없이 뭐 날개를 단 듯한 폭풍 유세를 펼치게 될 것이다라고 선대위 관계자가 애써 설명을 또 강조를 또 해줬습니다. 그 선대위 관계자 그 임세은 대변인님 아니세요? 예,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따로 부인하진 않겠고요. 아무튼 지역 청년과 함께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 지역에서 있는 지역 민심도 더불어 듣고 공존과 상생 그리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게 오늘 행보의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화제가 됐던 거는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상당히 환대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자체가 안동이 고향입니다. 안동에서 쭉 자랐고 나중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성남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이 영남에 계신 분들이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던 장면 중에 우리 시민 여러분 재미가 남입니까? 저도 한번 일 좀 시켜봐 주십시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제스처,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이렇게 언어를 썼다던가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과 윤석열 파면으로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사실 전폭적인 지지를 주었던 그 영남의 시민분들이 이 윤석열 내란 수계 집단과 또 국민의힘에 굉장한 실망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호를 했고 또 계엄을 실제로 막았고 윤석열 파면까지 이끌어내면서 또 이게 지역을 막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또 영남을 찾아서 우리 시민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점이 또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또 TK에서도 그랬지만 그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는 화제가 많이 됐던 게 사실 저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명석이.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HMM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상선인데. 여기가 부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선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해양수산부와 뭐 H&M 부산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이 이제 나오자 많은 언론들이 아니 H&M은 민간 기업인데 함부로 옮길 수 있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약간 낚시성으로 그 적은 기사들도 있었고 여러 개가 띄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워딩이 이런 거였죠. 이 국가기관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의 이제 대부분의 업무가 해양수산이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이 해운회사인데 그러니까 HMM을 이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얘가 나온 건데요.
이 민간 회사긴 하지만 정부가 출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해양진흥공사랑 산업은행이 합해서 지금 지분율이 작년 기준 70%가 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건 또 맞고, 그렇다고 또 일방적으로 모든 걸 뭐 정부가 지분 갖고 있다고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 기사를 보니까 당시 부산 상공회의소랑 이 H&M 그 노조가 만나서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산으로 4억을 짓는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충분히 그 이전할 의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걸 확인하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노조가 해운 노조와 육상 노조로 나눠져 있다는 네, 두 거예요.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숫자가 많은 노조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합의해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반박도 일부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고 지역에서 이런 뭐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실제 연단의 그 협상의 대상자들을 올려서 협약식 같은 거 하고 사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마치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못 지키면 이 모든 반발은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사람이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제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는 건 어찌 보면 과감하기도 하고 용기 있는 행위다라고 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할 수 있는지는 뭐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실제 당선이 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해수부 이전과 HMM 이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색적이긴 했습니다. 네. 뭐 노조분들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사인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 사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또 안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걸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하면서 본인은 약속을 진짜 지키는 사람이니까 네. 어려운 일 안 하고 되는 일을 하겠다. 약속을 내가 했으니까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상의 선언을 하는 자리여서 어제는 그 부산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예전에는 굉장한 해운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해운사 파산하고 뭐 이러면서 해운 동맹이 완전히 깨져서 국제 네트워크에서 탈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이전에 부산 방문해가지고 박형준 시장하고 얘기하면서 그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오는 북극 항로 개발할 때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달 정도 됐나 그 전인데 그 얘기하고 엮여 있거든요. 해운 동맹을 우리가 다시 만들면서 다시 해운 강국으로 가보자는 얘기를 하려면 괜찮은 해운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운사를 키우겠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 생기는 이 녹아버리는 북극을 통과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새로 생기는 항로 그게 유럽 쪽으로 이쪽 그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네네. 그걸 활용을 하는 어떤 기지로 부산을 좀 재구축해보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딱 읽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 저 또 처가가 부산이거든요. 아. 그래서 부산 분들이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로 호감이냐 이거는 지난 대선이나 이번 총선이나 이렇게 보면 그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부산도 PK도 근데 여전히 부산광역시가 과거에 비해서는 뭐랄까 젊은이들 취직하기 좋은 동네는 아닌 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를 혹은 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 의심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이거 뭐 해서 되겠나? 진짜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이재명이가 하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부산 사투리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직 과감하게 더 할 수 있는데. 더 해보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이제 몇 분 여쭤보니까 부산 분들은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뭐 우리한테 해준다는데 나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민심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섬나라잖아요. 네.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고 그렇다면은 뭐 해양 강국으로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살려야 되고 지금 트럼프도 또 조선업 얘기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시장이 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네네. 전문가이신데 그쪽으로 트럼프, 정말 열릴 것 같으세요? 트럼프 스토커. 우리가 조선업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요구하겠지만 어떤 건 방어해야 되고 어떤 건 들어줘야 되는데 양쪽이 말 그대로 그 협상에서 윈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조선업이기
겠죠 아마 네. 예상컨대. 그리고 또 지금 알래스카 얘기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래스카까지는 제가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어제 부산 공약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렇군요. 큰 틀에서 보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어쨌든 뭐 공약도 좋은 공약도 나오고 뭐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후보가 요거는 임세원 대변인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병의 승부니까 경계해야 된다. 사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박병의 승부는 아닌 것도 같은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지금 선대위의 대부분의 기조가 우리가 낮고 겸손하게 고개 들지 마라 이제 이런 게 기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50%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이 대선판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바로 이 대선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 결국은 국민들 그리고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 이 와중에 뭔가 오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심은 싸늘하게 식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열리는 대선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이유가 뭐 불법 비상계엄, 파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무리 1등을 계속 달린다 한들 마냥 막 신나해가지고 그 즐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자세로 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저희는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선대위에 계신 분들 혹은 민주당에 뭐 계신 분들도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후보 자체로는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오만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특히 지난 대선 때 0.73%로 정말 아깝게 너무 박빙으로 저희가 패배를 했던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윤석열 정부이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너무나도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그걸 너무 이재명 후보는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절실한 마음에 그런 반로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8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87%. 87% 네. 답변한. 그러니까 누구한테 반드시 하겠다라는 건 이제 다른 또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7%니까 상당하죠. 예전보다 그렇죠. 조금 더 높아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제 주변에도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물어보면은 뭐 투표하기는 해야 될 텐데 뭐 약간 점점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고개를 최대한 숙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지금 정치에서 한 40년 계셨습니까? 그분이 한 30년 계셨습니까? 이 얼굴 쳐들지 말아야 될 때가 두 군데가 있다. 골프 칠 때랑 선거할 때. 그렇죠. 항상 이 얘기를 선거 때마다 하시거든요. 박지원 의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네요. 이거는 외교 관련된 얘기라서 어떤 해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승원 평론가도 궁금하고 이재명 후보의 쉐쉐 발언 이거 명백히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비난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어쨌든 이 대선판에서는 앞서 나가는 주자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국민의힘 쪽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셰셰라는 발언을 유세 과정에서 이미 꺼냈어요. 본인이 대구 유세 때도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하면 된다. 과거 발언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고 내가 틀린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나 일본한테도 내가 감사하문이다 할 거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양안 관계가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 없다. 나몰라라 하겠다라는 이재명의 친중 셰셰 외교에 대해서 미국 조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유권자가 판단하실 몫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말을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중국에도 대만에도 일본에도 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떤 그렇게 고매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난독증 혹은 고의적인 왜곡 아니면 이 말을 이렇게 틀 일이 아닌 거잖아요.
권성동 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확산되는 게 아니라 확산시키고 싶은 거겠죠.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의 기본적인 자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늘 하셨죠. 한국은 이 그 도랑에 든 소다. 그래서 이쪽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어야 된다. 양쪽 풀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90 몇 년도에. 그런데 저는 그 외교의 어떤 기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의 기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지금 국힘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2021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2021년 그때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세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애고 그 탄두 중량 없애고 그래서 42년 만에 소위 말하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 말하면서 그땐 뭐 그렇게 문재인을 증오했던 조중동도 다 엄청나게 그 평가했었어요. 그랬죠. 그게 네. 2021년 불과 5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윤석열이 등장하더니 파탄난 동맹관계를 복원한대요. 아니 언제 파탄났냐고요. 파탄난 게 없는데 뭘 파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규정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복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러티브로 쭉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뭐 중국 바라기고 뭐 미국을 싫어하고 뭐 이런 그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민주당이니까 반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말씀이신데 저 굉장히 동의가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외국 대사관 분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네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계엄 발표 이후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그 대사관들한테 아무데도 안 알렸잖아요. 미국 대사관도 그렇죠. 몰랐잖아요. 네, 전화했는데 안 받고. 밤새도록 네. 전화 무슨 사태인지 미국 대사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본국에서 엄청 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새벽에. 이후로 이제 한국의 주류는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처럼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미국이 믿어주고 뭐 진보나 민주당이라고 해서 저긴 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국면이 이제 됐다 이런 게 얘기가 주류더라고요. 가령 이제 저는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일변도로 외교 정책을 그 보수 정권이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중국 전승절 뭐 열병식 이런데 갑작스럽게 참여해가지고 이게 이제 셰시라는 이런 발언 하나를 두고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굉장히 굵직한 선택을 당시에 해버린 거잖아요. 왜 이러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이렇게 오락가락 외교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과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이 어떤 실용주의와 뭐랄까 그 너무나 당연한 전략적 모호성을 띤 외교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 셰시라는 발언이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비교하면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뉴스토마토에 와가지고요 와 뉴스토마토 최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다른 방송은 또 출연하잖아요. 있어 보였어요. 다른 방송에 또 나가가지고 거기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뉴스토마토만 최고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한겨레 최고. 다 이렇게 저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의 상권을 넓혀가려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손님이 오시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예의를 다하는 것이 나쁜 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계속 너무 중국을 이제 악마화를 그동안 해왔어요. 네네네. 그 전에 기억하시면은 그 국민의힘 이런 부류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제일 빠르게 악마화하는 게 바로 북한. 네. 북한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북한 사람이냐,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그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를 나가도요. 예전에는 야 너 북한 가. 빨갱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너 중국 사람이지 중국가 이런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제 뭔가 소위 말하면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을 이제 중국으로 하면서 중국을 악마화했던 거에 저는 한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굴종외교도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가면 또 땡큐 하는 거고 중국 가면 쉐시 하는 거고 일본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리가또. 예,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예. 아리가또.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실익을 우리나라 그렇죠, 국익을 그렇죠. 최우선시 하는 거죠. 외교에서는 적을 줄이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적을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이고 또 감정을 버리고 오히려 이해관계 예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학적으로도 이 외교의 줄타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했었던 그간의 외교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그 이런 뭐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그 마치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엮으면서 반미다라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약간 정면 돌파를 이번에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면 돌파한 것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네. 일단 윤석열 씨 거취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좀 헷갈려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5분 안에 정리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전제는요. 네. 윤석열의 탈당, 출당, 제명, 징계, 기타 이제 이런 국민의힘에서 응당했어야 되는 행위들이 네. 지금 이 시점에 논란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 행위의 성사 여부, 탈당이 되거나 안 되고의 문제가 이번 선거판에 큰 변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1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오늘 출당 및 탈당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조간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어요. 국민일보는 윤석열 탈당, 김문수가 원하면 따를 것이다. 의리 따질 때가 아니야 라면서 윤석열 씨가 김문수 후보에게 최근 통화를 하며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의리고 신이고 따질 때 아니다. 이런 보도를 일단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했고요. 자, 근데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출당론 확산이라면서 윤석열은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면서 전한길 강사의 멘트를 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전한길 씨는 지난 5월 11일 윤석열의 SNS를 가장 먼저 단독 보도한 전한길 뉴스를 이끌고 있는 이제 매체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윤석열과 가까워서 지금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보다는 이 사람 말이 더 정확하지 않냐. 윤석열은 탈당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이제 그 멘트를 따서 보도했고요. 오늘 또 오후에 YTN 단독 보도로 김문수가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다. 그것도 봤어요. 예, 그것도 있었는데 또 요것도 이윽고 이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후보 확정 뒤에 윤석열 씨와 김문수 후보가 소통한 적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눴지 탈당을 만류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는 일단 온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직접 만나 윤석열을 직접 만나서 네. 탈당을 요구하겠다. 얘기를 이제 강한 주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 됐는데 윤석열의 결정이 어떠한지는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어요. 정확한 팩트는 그겁니다. 전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전원만 난무하고 각 보도의 취재만 난무하고 여기서 정확한 것은 김문수 후보 측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좀 어쨌든 좀 온도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되세요? 저는 이게 듣고 나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지금 뭐 여당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의 마음의 상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 뉴스를 하루 종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불만인 게 그리고 전직 기자 출신으로 이거는 기사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 궁금해합니까? 윤석열이 나가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중에 당권 경쟁 때문에 미리 그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싸우는 얘기지.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진 탈당을 하던 뭐 출당을 하던 그 표에도 별로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기사를 왜 계속 일면에 배치하고 있는 건지 어제 오늘 뭐 네이버 뭐 등등 계속 뭐 다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내부의 딜레마는 있겠죠. 어쨌든 내부에서도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표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기 위해서 탈당시키면 안 된다. 뭐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 실제 6월 3일 그날이 딱 됐을 때 이것 때문에 표심에 흔들릴 사람 별로 없다고 보고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의 어떤 거취에 따라서 자기의 표심을 갑자기 그쪽에 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궁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은 저는 거의 99% 확신하는데 네. 당에 무조건 있고 싶을 겁니다. 있고 싶어 한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그래요? 정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뉴스토마토의 끝장뉴스는 항상 준비성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먼저 내용을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냐. 분명히 영상 하나 틀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영상이 제작진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은 보고 저희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회까지 오시나요? 아니 그 얘기를 해달라고 영상 소개해 주세요라고 써놨어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임 소장님 아니 대변인님께 네. 의견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거기 잔류를 하든 계속 보리밥 드시든 그건 관심이 진짜 없고요. 국민께서 관심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재구속 언제 되냐, 재구속돼서 사랑하는 토리와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랑 언제 이별하냐, 그게 제일 관심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은 선대위에 예를 들면 뭐 일정 담당자나 뭐 이런 메시지 담당자 이런 사람들 다 2022년에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위에서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투 캠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가는 거냐 아니냐, 진짜 윤석열 투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캠프 구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얼마 전이죠, 윤버지라고 불렸던 김계리 변호사가 네네네. 개몽령. 개몽당하신 그러니까 윤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를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당을 만들겠다라고 뭐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윤어게인 시즌 2라고 봅니다. 후보만 기존의 윤석열에서 이제 김문수로 이제 바꿔치기 된 거죠. 원래는 한덕수 하려다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 내란 수계와 이 내란을 동조했던 사람들의 이 생존력은 정말 거의 모 벌레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름만 봐도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본 그 석동현 윤석열 변호인 김문수 캠프 합류한 거죠, 이분은? 네, 석동현은 이미 합류를 했다고 이틀 전에 보도가 나왔었고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대부분 다 사실은 친윤 인사들인데 일정 단장이 강명구 의원이고요. 메시지 단장은 지금 조지현 의원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행단장과 부단장 각각 이만희, 이용전 의원이 맡고 있고요. 뭐 이용전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에 옆에서 이제 수행을 맡았던 의원이죠. 이분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많이 얘기되던 분. 예, 과거엔 그랬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네. 인간 토리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제 넥타이 같은 거 가지고 성지를 윤석열 후보가 당시 한번 냈었던 대상이 이용 전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캠프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 관련해서도 그런데 윤재욱 의원도 자리를 맡고 있고요. 이게 다 사실은 친윤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무슨 윤석열 캠프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지금 자리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캠프 맞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복당된 인물들이 여럿 있어요. 아 그래요? 복당을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누구죠? 했는데 21명이 복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친박 과거 좌정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무소속이었다 얼마 만에 돌아왔고요. 들어보는 이름이죠. 와 이걸 이제 용광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볶음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탄핵 권력의 총집결. 예,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의 그 한때 입이었던 장해찬 전 청년 최고도 오늘 복당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진짜? 이제 친한계에서 장해찬 복당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캠프와 선대위 자체가 너무 혼란의 도가니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죠. 말과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 모순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말은 뭐 사과한다. 처음에는 뭐 김문수 후보 12일에는 계엄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굉장히 그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그거로 고통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가 하다가 그래서 그게 사과를 한 거니 안 한 거니라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물으니까 오늘에 와서 조금 이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을 조금씩 진화시키고 있는데요. 말을 아무리 하루에 12번 바꿔서 진화시켜봤자 행동은 장해찬 복당이고 행동은 최경환 복당이고 제2의 윤석열 캠프를 꾸리고 있잖아요. 네, 분리될 수도 없고 말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주제가 윤석열에 대한 거취 문제, 탈당, 제명, 출당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 굵직한 사안들도 있고요.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 계엄은 정당했는가 이걸 내란이라고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빼놓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뭐 물론 좀 무산이 되긴 했는데 뭐 정호용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정호용. 예, 50 신군부의 핵심 인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중앙선대위의 상임고문 김문수 캠프에 들어갈 뻔했다가 이 논란이 되니까 위촉을 취소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학살 때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었었던 네. 물론 확인은 안 됐지만 지목되었었던 분이죠. 네. 예, 그때 내란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7년 네, 유죄 판결 판결 받았죠.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요거 저희 다음 주제 가기 전에 빠르게 하나만 소개하고 갈까요? 네. 뭐죠? JTBC 단독 보도가 방금 떴는데 말씀해 주세요. JTBC가 윤석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12월 3일 계엄의 밤 그 어간의 내용을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네네네네. 11월 밤 11시 22분 네. 추경호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통화한 대상이 또 한 명 늘어났는데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의원과 연달아 전화를 했습니다. 국회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20여 분 전에 이게 만약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중진 단속이자 당시 원내대표 단속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란 이 모의 혐의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번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왜 그러나 했더니 네. 이거였네. 요게 하나 라고 있고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네요. 통화 내역에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등장합니다. 그래요? 예, 요게 있다고 하고요. 그 밤에 예, 그 밤에 11시 12월 3일 계엄의 밤에 통화 목록을 JTBC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자면 그렇고요. 내용은 모르는데 이제 통화 목록이니까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국회 의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엄 사흘 뒤에는 하루에 5번씩 모 대상과 통화를 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아이고. 요런 게 우리 과연 유튜버들과. 예, 그 12월에 이 내란 계엄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국민의힘의 선대위 면모만 보더라도 왜 지금 이게 왜 그런지 이런 알 수 상황으로 있네요. 번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겨레하고 한국정당학회가 같이 STI 의뢰해서 5월 8일에서 11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 2022년에 투표했던 분들 중에서 55%만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는 뭐 다 아시는데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아니면 어쩌면 전통적인 보수층조차도 김문수 후보한테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다뤄야 되는데 어제부터 지금 막 여러 언론을 뜨겁게 뒤덮고 있는 윤석열 씨 내란 수괴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의 지기현 재판장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네네. 이제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기현 쪽의 입장이 아직 지기현 판사 쪽의 입장이 나오질 않아서 오늘 나오는 거 봤더니만 서울중앙지법 쪽에서 형사공보관이 그 언론들에게 풀을 했어요. 네네네. 어쨌든 릴리즈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바람직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사공보관이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공보관이면 그냥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아하. 굳이 공보관이 밝혀야 되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의혹 제기 내용, 즉 지기현 판사가 강남에 있는 모 룸살롱에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지법이 따라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건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없다라는 것이 갔어 안 갔어라는 단순한 질문에 안 갔다로 대답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추상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확인해 줄 게 없어 정도의 입장이라 논란이 더 사실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재판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와. 아니, 얼마나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이지 아니라고 얘기를 들을까요? 이미 아니, 업소명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진까지. 근데 뭐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그리고 그냥 전화해서 그거 사실이에요? 네, 물어보면 되죠. 판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네.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무근
허위 사실, 형사 조치 뭐 이게 나와야죠. 근데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게 웃긴 게요. 그 공보관을 통해서 필요할 때 되면 뭐 이야기 드리겠다가 이제 공식적인 워딩이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도 개인의 문제인데 공보관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죽하면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오죽 이제 밝힐 게 없으면 이제 공보관이냐 아니면 뭐 백악관을 차라리 써라. 뭐 명화관, 백악관 무슨 뭐 명월관 뭐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보관이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지금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요. 그럼 뭐 여기 추상적이다는 얘기도 그렇고 뭐 판사를 겁박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게 본인이 일정한 해명을 하든 아니라 부인을 하든 아니면 뭐 형사조치 하겠다라고 하든 그 입장이 지금 나와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한 상상과 이상한 이야기가 퍼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필요할 때인데 지금 또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한 차례 갔다 아니면 안 갔다 몇 차례 간 적 없다 아니면 받은 적 없다 친구랑 갔다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용합니다 아직까지. 오늘 공고 그 릴리스된 내용을 보면 뭔가 깨름직하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당신들이 쥐고 있는 패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저쪽에서 또 어떤 카드를 하나 더 꺼내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사실을 밝히라니까 게임을 하는 거네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도 왜냐면 어차피 판사 그래봤자 공직자입니다. 예,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죠.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재판 뭐 하는 사람이든 검사든 간에. 근데 천대엽 그 처장이 나와서 그 제보를 받고 김용민 의원의 어떤 그 얘기를 듣고 그 윤리감찰실인가요? 거기서 뭐 문제가 된다면 확인하겠다고 그 넘기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행됐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정말 그 사실 무근이라면 어제 그 얘기가 폭로됐을 때 어제 밤에 나왔어야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시간상도 그렇고 내용상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리고 저는 박영식 에디터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떤 의혹을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으면 내가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참 이상합니다. 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네. 어제 사실은 말씀 주시죠. 공교롭게도 김용현 외 군 수뇌부 계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재판이 밤늦게까지 있었어요. 아. 이제 5번째 비공개 네,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군 인권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이 시민단체 쪽에서 아니 언제까지 이 재판을 비공개할 거냐라고 이제 어쨌든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열자마자 3분 만에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항의를 하고 나서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게 좀 의미심장한 게 그럼 공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어제거든요.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지기현으로 시끄러웠던 날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이승원 평론가님,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